자, 지금 여러분 그 수업 진도 내용이 이제 마무리하고 나니까 명의신탁이 끝나면 주택임대차 남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그리고 경매해서 세 파트가 남아 있고 그 세 파트는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에는 뭐를 하는가 하면 앞에 안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331페이지를 펴놓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로서 교재 끝부분을 마무리하고 이제 안 하고 지나갔던 부분이 331페이지 매수신청 대리에 관련 규칙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331페이지고 제목이 매수신청 또는 대리에 관련되는 법률인데 우리는 이것을 대법원 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경매를 할 때 매수신청 대리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진행이 되고 중개사법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이고 출제 문제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제목부터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단에 매수신청 대리에 관련되는 등록, 규칙, 예규 이런 말이 들어오는데 이런 뜻입니다. 매수신청이라는 말은 매수라는 말이 산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근데 물건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낙찰 받으면 매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인들, 손님들은 개공사만큼의 경매에 대한 지식이 짧다고 보고 개공사에게 이 물건을 받아주세요 하는 것을 매수 신청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개공사가 그 손님하고 손잡고 가서 물건을 받아주면 뭐를 받을까요? 수수료 받겠죠. 그것을 매수 신청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뿐만 아니라 매수 신청 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대리라는 뜻은 또 이겁니다. 이 물건을 매수 신청하러 손잡고 같이 가면 되는데 이 경매하는 날이 손님이 같이 못 가는 날입니다. 뭐 결혼식에 참석하든지 그러면 개공사가 그 사람 이름으로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매수신청 대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매수신청 대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경매라는 사건도 소송사건이거든요. 왜 소송인가 하면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아주니까 강제적으로 경매를 해서 내 돈을 찾아가잖아요. 이 소송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보고 뭐라 부른다? 소송대리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경매도 소송사건이니까 변호사만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법을 고쳐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도 대리를 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배가 아프겠죠? 누가 배 아플까요? 변호사들이 당연히 배 아프죠. 자기들만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경매 파트는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배가 아프잖아. 그죠? 배가 아프니까 단서를 걸었어요. 이런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 규칙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경매 업무를 진행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단원이 이제 상단의 목적에서 설명했고 이제 지금부터 출발하는데 이번에라면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 거기가 별표가 100개입니다. 100개. 이 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범위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하니까 범위가 모두 몇 개? 7개가 정리가 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를 막 외우는 게 아니고 당연히 경매라는 성질을 알면 당연히 따라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매라는 성질은 이런 거잖아요. 자, 여기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제일 먼저 감정평가사가 감정가는 1억이다 라고 감정가를 잡습니다. 감정가라는 말은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에게 팔겠다. 이게 감정가예요. 자, 그때 감정가를 다른 말로는 최저 매각가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최저 얼마? 1억 이상 사는 사람에게 팔겠다. 이게 경매의 성질이잖아요. 만약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제시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겠소. 이게 경매의 성질이니까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첫 번째 밑에 박스에 보면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다. 그죠? 자,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적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왜? 보증금 제공 못하면 경매를 못하는데. 그죠? 자, 이런 이야기겠죠. 자, 감정가 1억짜리 이상인데 이 손님이 개공사에게 요게 물건이 마음에 드니까 우리 1억 3천에 한번 사봅시다. 그걸 뭐라 그런다? 매수 신청한다 그러잖아요. 매수 신청할 때는 말로만 해야 된다. 보증금 내야 된다. 보증금 내야 돼. 얼마?
정확하게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최저가가 얼마다? 1억. 그거의 10%면 1,000만 원 내는 행위를 개업권사가 할 수 있다. 범위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보증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적기는 적었지만 당연한 거예요. 보증금을 못 내면 경매를 못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또 정신없는 소리 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내야 됩니까? 그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지금 이 물건을 누가 삽니까? 손님이 삽니까? 개공사가 삽니까? 손님이 사잖아. 그 손님이 보증금 내는 걸 자기가 갖다 낼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보증 제공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죠? 자, 두 번째 해줄 수 있는 거. 이 두 번째는 더 당근이에요.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옆에다 더 당근 적어놓기 바랍니다. 뭐 더 당근이냐면 이 사람을 대신해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개공사가 입찰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지. 그럼 적기는 적어도 당연한 소리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증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세 번째, 네 번째 할 수 있는데 네 번째부터 합시다. 네 번째가 거기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찾았습니까? 그 돌려줄 것이니까 보증금 반환이잖아요. 보증금을 반환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1억 3천에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1억 3,500에 매수 신청을 딱 합니다. 이 사람은 보증금 얼마 냈을까요? 똑같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 1,000만 원 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적어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죠? 우리는 나가래 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가래 될 수도 있죠. 자, 나가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보증금 받고 집에 가야 되지. 그래서 네 번째 할 수 있는 거 보증금 반환할 수 있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미련이 남습니다. 미련이 남으면 뭐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미련이 남았다라는 말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1억 3,500에 1등 했죠. 그리고 보증금 1,000만 원 냈습니다. 그럼 나머지 대금 1억 2,500을 나머지 대금을 내면 경매가 끝나는 거예요. 시간을 한 달을 줍니다. 그런데 한 달을 줬는데 마지막 한 달째 와가지고 대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고. 왜 안 냈을까요? 뭐 사정이 바뀌었거나 마음이 바뀌었거나 무슨 내용이 있었겠죠. 자, 그럼 대금을 안 냈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내면 다시 경매해야 되지. 그래서 대금이 미납되어 하는 경매를 뭐라 그런다? 재경매 그런다고요. 이제 다음 경매 시간에 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자, 그럼 재경매가 일어난다 하면 한번 보세요. 이 물건을 경매하겠다고 날짜를 지정 공고 통지했죠. 드디어 낙찰 받았죠. 또 한 달을 기다려줬는데 한 달 동안 대금을 안 냈죠. 다시 또 재경매하겠다고 날짜를 지정 공고 통지하면 한 서너 달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달이 날아가니까 차라리 2등이 원한다면 2등을 낙찰받은 것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2등이 원한다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아주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7개 중에서 지금 4개를 적었어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는 거. 자, 4가지를 적었지만 이걸 외우는 거다.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 첫째, 뭐 해줄 수 있다? 그래, 보증금 제공할 수 있다. 이거 제공 못하면 경매를 못하는데. 그죠? 두 번째,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더 당근. 나가래 되면 차순위 매수 신고해도 되고 미련이 없으면 보증금 받고 나가도 되는 행위를 개공사가 할 수 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다음 주에 경매 수업할 때도 또 강조하겠지만 차순위 신고는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차순위 조건이 이렇습니다. 자, 지금 1등이 얼마죠? 1억 3,500. 보증금 얼마? 1,000만 원을 뺀 금액보다 높게 적어내고 2등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억 3,500에 보증금 빼면 얼마죠? 1억 2,500 이상 적어내고 2등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2등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 차순위 신고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1억 3,500이 1등인데 2등이 1억 1,000이었다. 그럼 이 사람은 2등이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1억 2,500 이상 적어내고 2등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런 제도는 왜 만들었는가 하면 서로 짜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짜고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동산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정가 1억짜리인데 요거 우리 좀 싸게 받아보자. 그죠? 친구하고 두 사람이 서로 짜는 거예요. 어떻게 짜는가 하면 야, 너는 10억에 적어내라. 여러분 알다시피 1억짜리 감정가 물건을 대체적으로 마음에 들면 1억 5천, 1억 6천 이래 적어내겠죠. 근데 10억 적어내버리면 이건 무조건 100% 1등 하겠죠. 그죠? 그때 이 사람은 보증금 얼마 냅니까? 보증금 똑같이 최저가의 10%니까 1,000만 원 딱 냅니다. 1,000만 원.
근데 10억을 적어낼 때 그죠? 보통 입찰표는 자기가 적어내고 조용히 갖다 넣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가격을 몰라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10억에 적어낸 사람은 입찰표를 펄렁펄렁 들고 다닙니다. 이래. 봐라 나 10억에 적었다. 봐 이러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 10억짜리를 적어놓고 펄렁펄렁 들고 다니면 옆에서 1억 5천, 1억 6천 적겠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동으로 뭐 된다? 졸 되는 거야. 나가래. 그죠? 나는 지금 1억 6천에 적고 싶은데 저 사람 지금 10억에 적어내고 있다니까. 그럼 나는 적어내나 마나 나가래잖아. 그죠? 그래서 줄줄이 다 나가래 시키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보여준다고 내가 10억에 적었다.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야. 이래. 그런데 친구인 나는 요걸 얼마에 적어낸다? 1억에 딱 적어내는 거예요. 1억 이상 적어내면 되니까. 1억에 적어내고 나는 보증금 얼마? 1,000만 원 냈겠죠. 자, 그러면 보나마나 이 사람 1등 하겠죠. 1등 하는데 요거는 내 친구니까 내가 안다고 대금을 안 내도록 딱 만든다고. 그러면 나는 차순위 신고 딱 해놓으면 얼마에 살 수도 있다. 1억에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짜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1등이 낙찰된 금액이 얼마다? 10억. 보증금을 빼면 9억 9천 이상 적어내고 2등 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2등이라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이해하시라고요. 짜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순위에 대한 기준도 봐놓으셔야 돼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차순위는 어떤 사람이 된다? 최고가 1억 3,500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게 적어내고 2등 해야 돼. 됐습니까? 그거 기억해 보시고. 자, 이제 해줄 수 있는 범위 5번째, 6번째가 우선 매수 행위를 해줄 수 있는데 5번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매수 중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다. 이 공유자는 다음 경매할 때도 역시 이야기하겠지만 경매의 깊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공유자 우선 매수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뭐 길이라고 치고 땅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7억 상당의 토지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7억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사망하면 이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속됐겠죠. 자, 부인이 하나 있고, 뭐 부인이 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식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부인에게 얼마 상속될까요? 1.5 들었습니까? 자식들은 1이에요. 그러면 7억 상당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3억, 2억, 그러면 이거 7억 되죠. 그리고 1대 1.5로 상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을 사망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공유자라 그래요. 자, 이렇게 세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하다가 이제 딸이 성장을 했는 모양이죠. 결혼해서 나가면서 이럽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2억에 상속된 재산을 내가 팔고 나가야 되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심각해집니다. 이게 왜 심각해지는가 하면 땅이라는 성질은 이 도로가에 있는 땅 이만큼은 7억이 될지 몰라도 뒤에 야산은 다 줘도 몇백만 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좋은 땅 가지고 싶다, 나쁜 땅 가지고 싶다. 좋은 땅 가지고 싶겠죠.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착하니까 이렇게 했죠. 여러분이 딸이면 엄마부터 좋은 거 끊어가세요. 오빠 좋은 거 끊어가고 나 아무거나 좀 주세요. 여러분은 그러겠죠. 여러분은 공부하는 착한 학생들이니까 그러겠죠.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보지 말까요? 물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 자기가 딸이면 난 내 거부터 좋은 거 줘. 그러면 또 딱 엄마나 오빠가 그래 니부터 제일 좋은 거 끊어가라. 그럴까요 또? 이것도 또 문제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럼 좋은 땅도 3분의 1씩 나누고 나쁜 땅도 3분의 1씩 나누면 되지요 싶으지요. 땅의 성질은 얼마나 예민한지 여기는 이제 지하철역이 개통된다네. 그럼 여기 평당 1,000만 원이 넘었다네 지금. 그럼 이것도 또 잘라야 되나 지금 이렇게. 그죠? 여기는 횡단보도가 들어오면 여기는 또 땅값이 또 어떻다네. 땅은 막 골치 아픕니다 이게. 자,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게 경계가 되어야 자기 걸 팔고 나갈 건데 경계를 못 해요. 그럼 부모 자식 간이라도 경계가 잘 안 이루어지면 결국은 소송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한다 소리 들어보셨죠? 자, 이거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 그래요. 자, 소송을 하면 판사도 마음대로 줄 못 꺼.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을 이래라 저래라 판사가 마음대로 그걸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팔아라. 팔아가지고 1.5대 11 돈으로 가져가라. 도저히 이거는 경계를 못 넣겠다. 이 정도로 골치 아픈 땅이에요. 자, 이런 골치 아픈 땅에 만약에 이 아들이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이 아들이 받은 재산이 지분이 있으니까 지분에다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팁을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지분도 경매할 수 있구나.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이 지분을 경매해서 K라는 사람이 1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일단 잘 받았죠. 왜? 2억짜리 재산을 얼마에 낙찰받았다? 1억에 받았으면 이제는 K가 이름이 싹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도 골치 아픈 땅을 제3자가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불붙듯이 싸움 일어날 일이 뻔하잖아. 그죠? 그래서 공유자들이, 즉, 이 말이죠. 공유자, 즉,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이렇게 받았어. 내가 먼저 살게.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공유물은 소유자를 자꾸 줄여줘야 분쟁이 덜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딸이 당신이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대사겠어 하면 이 K는 갑자기 2등으로 툭 떨어져요. 2등이라는 것을 차순위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2등에 딱 갖다 놓는가 하면 딸이 사겠다 해놓고 안 사는 수도 있거든. 안 사면 다시 자기 걸로 해줘야 되니까 2등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딸이 사겠소 하면 여러분이 K라면 그래 해라 라고 넘겨주고 싶다 안 넘겨주고 싶다. 못 넘겨주죠. 이게 경기도 용인에 있는 땅인데 여기서 용인까지 지금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고 등기부등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게 얼만데 그냥 쉽게 못 넘겨주겠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딸이 공유자가 공탁금 1억을 딱 걸어버리면 2등으로 탁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진행되는 것이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공사가 해줄 수 있는 범위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도 해줄 수 있다. 지금 이 범위를 가고 있는 거죠. 팁을 2개 배우셨습니다. 자, 하나는 지분도 경매할 수 있구나. 요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 만약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경매 시장에 나갔을 때 지분이 경매 나와 있으면 받는 게 좋다, 안 받는 게 좋다. 안 받는 게 좋다. 남 좋은 일 시킨다. 이것까지도 2개를 짚으시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지분 경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기질 못하기 때문에. 근데 선수들은 이런 것만 받아요. 이런 걸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분쟁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여기 도로가 계속 개발되거나 사용료를 받거나 자기가 무슨 자신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많고 많은 경매 물건 중에서 지분 경매는 안 받는 게 좋다. 이것도 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줄 수 있습니다. 6번째 해줄 수 있는 게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우선 매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 우선 매수라는 말은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밖에 나가면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민들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데 뭐 3억, 4억이라는 목돈을 내고 아파트 들어가기가 안 쉽잖아. 그죠? 그래서 30% 정도는 임대주택을 지어라. 이런 임대주택법이 있고 이 임대주택이라는 뜻은 30년 동안 월 뭐 20만 원씩 내다가 3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를 임대주택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임대주택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아직 소유권 없죠. 30년 지나야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뭐 아파트를 짓다가 경매 처분되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짓다가 건설비가 없으면 경매 처분되겠죠. K라는 자가 낙찰을 받았어요. K가 낙찰을 받고는 이 세입자 보고 내 거니까 나가시오. 이래버리면 이 임차인이 보호를 못 받아. 그래서 임대주택법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다?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받은 가격으로 내가 먼저 사겠다를 할 수 있다고. 이거를 개공사가 해줄 수 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잘 설명하려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라고요. 어떻게 비교를 하는가 하면 자, 지금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정상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시세가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칩시다. 시세 2억짜리 아파트에 1번에 저당권이 1억 5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질문하는 임차인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권리관계라면 딱 보는 순간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시세 얼마라고요? 2억짜리를 지금 이 물건이 만약에 경매 처분되었다. 그러면 한 1억 5천쯤 되겠죠. 1억 5천 들면 1번 주고 나면 2번 임차인은 꽝이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쯤 날아가기 직전의 모습인 거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시세가 2억 정도 되는 물건에 선저당이 앞에 있는 저당이 1억 5천쯤 있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 거라. 내 보증금이 날아갈 확률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근데 인생살이가 살다 보면 그렇게 평탄하게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이 아파트 시세가 3억이었어. 3억이었을 때는 1번 1억 5천 주고도 내 거 받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더 갔는데 어느 날 아파트 가격이 솔솔솔 떨어져 가지고 지금 2억까지 내려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전했다가 갑자기 위험에 빠지는 수도 있고 또 몰라서 더 가는 수도 있고. 그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평탄하게만 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때 이제 2번 임차인이 걱정이 늘어졌죠. 좀 있으면 이제 경매 처분된다고 지금 통보가 왔는데 조금 있으면 나는 이제 보증금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 물건을 1억 5천에만 받을 수만 있다면 1번 주고 나면 꽝이죠. 꽝이라도 나는 뭐가 남았다? 아파트가 남으니까 결국은 5천만 원을 복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먼저 무슨 매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답은 나가래다. 해당 사항 없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지만 일반 주택에는 없다를 비교해서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수험생들 아니 일반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면 세입자가 먼저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보기보다 많습니다. 그건 어디에서만 그래 적용된다고요? 임대주택에서만 그래 적용돼. 일반적인 주택은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비교해서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 7번째 범위. 자, 지금 5번과 6번에 관한 매수 신청이 우선 매수가 들어오면 이제 이동으로 툭 떨어진다 그랬죠. 이동으로 떨어지면 보나마나 이 사람 여기 보면 이동으로 툭 떨어졌지만 이 딸이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청해놓고 안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안 할 것 같으면 신청을 하지를 안 했을 거니까. 그러면 자기가 2등에서 봤자 별 볼 일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5번과 6번의 매수 신청 행위에 대해서 차순위가 되면 포기하는 것도 개공사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7가지 범위가 나타났습니다.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다. 지금 이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막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무슨 구다는 소리도 아니고 보임, 차보, 공임포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막 보임, 차보, 공임포로 공부하던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7개. 자, 그림 보지 말고 이쪽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매수 신청을 해줄 수 있는 범위. 첫째 뭐? 보증금 제공할 수 있다. 당근이에요. 당근. 두 번째 작성표,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더 당근. 나가래 되면 차순위 매수 신고해도 되고 보증금 받고 나가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림 보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우선 매수 그 2개를 포기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7가지 잡아내셔야 됩니다. 저걸 보임, 차보, 공임포 이런 노래 불러가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게.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또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지. 7가지 중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했으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 놓고 안 되는 놈을 해놓고 할 수 없는 것을 찾으시오. 이래도 되겠죠. 할 수 있는 걸 기억하든지 그럼 못하는 걸 한번 잡아놓든지. 대표적으로 못하는 거.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자, 여기 대금 납부라는 말이 없잖아요. 경매로 낙찰이 되면 대금 납부는 누가 해야 된다? 당사자, 손님이 해야 돼. 이거를 개공사가 대금을 납부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되겠죠? 또는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인도, 명도, 소송을 제기해 줄 수 있다. 이것도 X예요. 인도, 명도는 누가 해야 된다? 당사자가 직접 해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범위 7가지를 기억하든지 못하는 거라도 잡고 있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매수 신청의 범위 가장 중요한 단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업무를 개공사가 할 수 있다. 범위 7가지. 이제 넘어갑니다. 332페이지. 그러면 경매 업무를 해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니까 첫째 토지 동그라미, 2번 건물 동그라미, 3번 임목, 4 광업재단, 5 공장재단을 물건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만 경매해 줍니다. 여러분이 경매법정에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자동차도 경매합니다. 또 선박도 경매합니다. 그 경매하는 물건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개공사가 해줄 수 있는 물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예요. 토, 건, 입, 광, 공 들어보셨죠?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만 해줍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이런 업무를 하려면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묻습니다. 어디서 등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1번의 둘째 줄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누굽니까? 지방법원장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등록을 합니다. 자, 그때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면 내려가서 등록 요건 1번 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일 것,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3번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공탁을 해야 된다. 이 3가지가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딱 보니까 여러분 하나 배울 수 있는 거,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매수신청 업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이어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경매 업무를 하려면 경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무 교육을 반드시 받고 3번이 별표입니다. 보증을 설정하고 가입해야 된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좀 이따 뒤편에 나오지만 우리가 중개 업무를 하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다. 경매 업무를 하려면 지방법원에다가 등록하고 영업해야 된다. 이랬잖아. 그죠? 그때 중개업을 할 때 법인은 보증을 얼마 설정한다 그랬죠? 2억. 공인중개사는 1억.
기억납니까? 부칙 6조는 1억을 가입하고 하라. 소리 들으셨죠? 근데 지금 경매무도 할 때는 보정을 설정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좀 이따 나오지만 법인은 얼마 가입한다? 2억. 금액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법인이 중개업도 하고 경매무 하려면 모두 얼마 가입돼 있어야 된다? 4억에 가입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는 얼마일까요? 1억. 금액이 똑같아. 그죠? 그러면 얼마 가입하고? 2억 가입하고 중개업도 하고 경매무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맞췄습니다. 부칙 6조 중개업 할 때 얼마? 1억. 경매무 할 때는 얼마? 그렇지. 여기는 경매무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보정이라는 개념도 한번 잡아놓으시고 그럼 별표에 보정에 가입하고 들어와야 될 것. 자, 그리고 하단에 내려가면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첨부 서류 이런 거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필기하고 있습니까? 자, 오른쪽 갑니다. 등록 신청 수수료. 어디 가서 등록한다 그랬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할 때 수수료를 가져가야 된다니까요. 첫째 줄에 보면 공인중개사는 얼마? 2만 원. 법인은요 3만 원을 수입 인지로 납부합니다. 인지에다가도 동그라미 넣습니다. 공무원한테 납부할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시도나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것은 정지거래요. 그 다음에 국가로 들어가는 것은 뭐라 그런다? 인지거래요. 인지로 납부합니다. 공인중개사 얼마요? 2만 원. 법인은 3만 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이거 감각을 좀 살리려고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본인은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시면 이제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그 하게 되면 경매무도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해야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자격이 되는데 왜 안 해? 부칙 6조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부칙 6조는. 근데 여러분이 자격증을 찾으셔가지고 이제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중개업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중개업을 등록해서 하면서 경매무도 당연히 등록하고 하는 게 맞죠. 자격이 되는데 왜 안 해? 그래서 제가 뭘 묻고 싶으면 할 때 수수료가 있다니까요. 얼마? 공인중개사는 2만 원, 법인은 3만 원이니 2만 원 없으면 경매 못 한다. 지금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금액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금액을 2만 원, 3만 원. 자, 그러면 이제 수수료를 딱 내면 3번 등록을 해줍니다. 누가 등록해 주겠습니까? 지방법원장이 며칠 내로 해줍니까? 14일 내로. 14일에 동그라미 구분하여 등록을 해줍니다. 자, 이것도 비교하며 봅시다. 중개업을 할 때도 등록하라 그랬죠. 어디 가서?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어디죠?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며칠 만에 등록해 주지요? 7일 기억나죠? 근데 경매무 할 때는 며칠 만에 해준다? 14일. 그래 비교하라 이 말이에요. 등록을 합니다. 등록증 교부, 재교부 이런 거는 볼 것도 없고 제일 밑에 내려가면 중개사무소에 게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게시합니까? 등록증, 동그라미, 수수료표, 수, 동그라미, 보정 설정 서류, 보, 동그라미. 자, 이것도 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중개업을 할 때도 게시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이거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뭐 게시해야 됩니까? 등, 수, 보, 자를 게시합니다. 등록증, 수수료표, 보정서류, 자격증. 그런데 경매 의무할 때는 세 가지를 더 게시해야 된다고. 지금 뭐다? 등, 수, 보 동그라미 하셨잖아요. 등록증, 경매 수수료표, 보정서류. 여기는 뭐가 하나 없다. 뭐가 없습니까? 자격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기는 왜 자격증이 없을까요? 사무소에 벌써 걸어놓고 있잖아 지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경매로 업무를 하려면 모두 몇 개 걸어놔야 된다? 7개 걸어놔야 돼. 느낌 오죠? 그죠? 여기는 자격증 안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사무실에 지금 걸려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게시해야 되는 것도 세 가지 체크하셨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1번. 매수신청 등록이 취소된 자 몇 년 동안 할 수 없다? 3년. 동그라미.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몇 년 동안? 2년 동안 할 수 없고 3번 당연한 거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한 자 당연히 폐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신청할 수는 없고 4번 그때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받은 법인이 업무 정지도 당연히 결격 사유. 이런 것들은 결격 사유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정보의 제공 요청 됐고 내려가면 이제 실무교육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도 중개업을 할 때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중개업을 할 때도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들었습니까? 누가 실시합니까? 교육은 모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에 관련되는 실무교육은 누가 합니까? 하니까 거기 실무교육 1번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줄 것입니다. 누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그 법원 행정처장 동그라미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거 시험에 뭘로 내고 싶습니까? 지방법원장이 실시하는 그러면 X예요. 법원 행정처장이 진행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합니다. 오른쪽에 교육기관 참고로 보시면 되고 또 방금 했던 손해배상의 보장 봅시다. 금액 내려가면 2번 설정 금액 2번 1번 찾았나요? 법인은 얼마? 2억 원, 분사무소 1억 원, 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게 중개사법하고 똑같죠? 금액을 이렇게 가입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 보증변경 다 됐고 공제사업 다 됐고 이제 337페이지 남은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이거는 337페이지 하단에 가니까 매수신청 대리 방식이 이제 나옵니다. 하단에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줄 것입니다.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해야 된다. 줄 것입니까? 자, 줄 거놓고 주목합니다. 자, 이 감각을 살리시라고. 제가 개공사입니다. 앞에 있는 손님이 이제 이 물건을 받아주세요 하면 대리행위를 해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갈 때는 이 개공사가 무슨 서류를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저 사람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지금 줄 긋는 게 그거잖아요. 개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각 대리권마다 증명하는 문서,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대리인 등록증 받았는 거 있죠? 그거 사본을 갖다 내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 서류를 제출하는데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아침 10시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를 하는데 저 손님이 1번에 있는 아파트하고 8번에 있는 땅을 2개를 받아주세요 하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을 때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해도 되겠다. 되겠습니까?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또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줄 거 놓고 법인은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 외에 줄 것입니다.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된다. 다시 주목합니다. 주목. 자, 제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공사로서.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갈 때는 무슨 서류를 가져가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법원으로부터 받은 등록증 있죠? 그 사본을 가져가서 제출하는데 내가 법인이라면 뭐를 가져가야 됩니까? 하니까 이 서류에다가 법인은 누구만이 갈 수 있다? 대표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자를 나타내는 서류를 하나 더 가져오라고. 그럼 대표자를 나타내는 서류가 어떤 거? 1. 명함 2. 법인 등기부 등본. 답이 몇 번? 그렇지. 명함을 갖다 내가 법인 대표자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 법인 등기부 등본 하나 딱 떼면 거기에 대표이사 누구 나타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인은 하나를 더 가져간다. 제일 밑에가 제일 중요합니다. 3번 별표. 개공사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아,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여러분, 법원에 직접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개공사는 이랬잖아요. 개공사 동그라미. 이거를 시험에서 뭐로 들어오는가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하면 X예요. X. 그걸 딱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강조하라면 못 맞춰요. 자, 다시 묻습니다. 매수 신청 해줄 수, 행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개공사밖에 없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경매해줄 수 있다 하면 틀려요. 그런데 일반 수험생들은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잖아요.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도 매수 신청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쉽다고. 지금 법조문이 누구만 가야 된다고요? 개공사만 할 수 있다니까. 그죠?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이죠. 그럼 변호사가 사무실에 있으면 변호사가 사건을 다 받아온다. 밑에 직원들이 받아온다. 직원들이 받아올 거잖아요. 뭐 변호사도 받아오겠도 하겠지만. 자, 그러면 직원들이 사건을 받아왔다면 이제 법정에 나가는 사람은 직원들이 나간다. 변호사만 갈 수 있다. 변호사만 갈 수 있어. 이 사람이 소송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럼 똑같이 자, 여기가 개공사입니다. 개공사가 있는데 밑에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사 직원들이 있겠죠. 자, 이 사람이 이 물건을 경매 받아주세요 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법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개공사밖에 없다고. 개념 잡히시죠? 그렇게 해서 이 경매 사건의 대리는 개공사만 하는 거예요. 이걸 변호사 직접 출석주의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 법정에 나가는 건 변호사만 가는 거예요. 이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 정도로 설명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합격하셔서 중개업무를 하시겠죠. 그리고 경매무도 매수신청 등록하고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수수료는 얼마 있어야 된다? 2만 원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등록한다?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경매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죠? 저하고 만났는데 요즘 일 잘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면 얼마나 일이 바쁜지 사무실 갈 시간이 없고
법원에 가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 대박 터졌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법원은 누구밖에 못 가니까 개공사밖에 못 가니까 그죠? 근데 제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일 잘 되십니까 하니까 법원 가본 지가 까맣습니다. 그러면 날 샜다. 아 경매 사건 안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무슨 느낌인지 오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영업을 하실 때는 법원 가는 길을 잘 알아야 된다. 사무실 나가는 길을 잘 알아야 된다. 법원 가는 길을 잘 알아야 돼. 거기 가서 살아야 돼. 거기 살면 이제 사무실에서 연락 오겠죠. 8번 물건도 매수 신청하세요. 9번 물건도 매수 신청해 주세요. 왜? 해주는 사람은 개공사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하시라고요. 앞으로 어디 가는 길을 잘 알아야 되겠다. 법원 가는 길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경매 사건 대박 터졌다 이제 이 뜻이잖아요. 그죠? 개공사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밑에 소속건설하고 시험 들어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사건 카드의 작성 보존 들어왔습니다. 자, 사건 카드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물건 접수장. 요래 좀 적으면 편합니다, 이게. 사건 카드가 뭐라고요? 물건 접수장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자, 그럼 이런 뜻입니다. 주모. 자, 이 손님이 이 아파트를 경매 받아주세요 하고 오면 개업권사가 적어놔야 되겠죠. 저 사람의 이름, 무슨 물건, 아파트, 사건은 몇 번 번호를 얼마에, 금액 1억 5천에 받아달라 하더라. 이걸 적어놓는 걸 뭐라 그런다? 사건 카드 그래요. 됐죠? 사건 카드 하니까 조금 어렵게 들리면 물건 접수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자, 그럼 이게 감각이 잡혔다면 사건 카드는 몇 부 작성할까요? 사건 카드는 한 부 작성하는 거예요. 아직 감각 떨어졌죠? 이거는 개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왜 두 분가 세 분가 이건 아직 감각이 안 떨어졌는데 있다고. 물건 접수장이라 그랬잖아요. 됐죠? 사건 카드 몇 부 작성합니까? 한 부 작성합니다. 그 다음 내려가면 3번 매수 신청 대상물 확인 설명이 있습니다. 자, 주목해 봅니다. 우리 중개업을 할 때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라는 거 들었습니까? 자, 확인 설명할 사항이 뭐였죠?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확인해라. 이게 확인 설명 사항이에요. 그런데 경매업무 할 때도 이 물건을 경매 받아주세요 하면 이걸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경매 물건 확인 설명이라 그런다고요. 자, 그럼 뭐를 설명해 줘야 됩니까? 밑에 박스. 대형 당해 대상물의 표시 동그라미. 권리관계 동그라미. 박스에 3번 제한 사항 동그라미. 4번 경제적 가치. 아,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경제적 가치 동그라미 놓고 별표. 5번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를 설명해 줘야 된다. 부담 인수할 권리. 자, 요 5가지 시험에 잘 들어오니까 체크하셔야 되는데 우리 중개대상물을 설명할 때 그죠? 여러분 보세요.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를 설명하라 그랬죠? 그때 경제적 가치를 설명한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경매 물건은 경제적 가치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게 시세가 3억인데 당신은 1억 5천에 받으면 괜찮다. 경제적 가치도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게 경매 사건에 들어간다는 것도 딱 보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확인 설명서를 작성했으면 중개사법과 똑같이 개공사는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되 그것을 사건 카드에 철하여 몇 년간 보존한다? 5년간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5년에 동그라미. 자, 감각 한번 살려봅시다. 우리 중개업을 할 때 보관해야 되는 서류가 3개 있었습니다. 뭐? 첫 번째 보관해야 되고 뭐? 거래계약서. 몇 년 보관? 5년. 아, 감각 떨어집니다. 2번 보관해야 될 거. 확인설명서 보관한 몇 년? 3년. 그리고 이제 감각 살아 옵니다. 세 번째, 전속중개계약서 보관해야 됩니다. 몇 년?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보관하는 거 이거 3개예요. 자, 여기다가 경매 업무를 할 때는 2가지를 더 보관하라 그랬다고. 지금 체크한 게 사건 카드 몇 년? 5년. 그 다음에 사건 카드에다가 경매 확인 설명서를 철하여 그랬잖아요. 사건 카드가 물건 접수장이라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경매 물건 확인 설명서를 철해서 요것도 몇 년 보관해야 된다? 5년간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하는 서류를 중개사법하고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5가지가 들어오니까 문제 내기 좋아요. 거래계약서 몇 년? 5년. 확인설명서 3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 거기다가 경매 업무를 한다면 요거는 다행스럽게 둘 다 5년이에요. 사건카드 몇 년? 5년. 확인설명서 5년. 또 감각을 살렸는지 물어봅니다. 사건카드 몇 부 작성하고? 그래, 한 부 작성해가지고 거기다가 확인설명서를 붙여서 그걸 5년 동안 2개 보관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는 몇 부 작성? 자, 다시. 여기 거래계약서 몇 부 작성? 3부. 느낌 오죠? 확인설명서 3부 작성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그렇지 2부.
전속 조계라는 것은 의뢰인하고 두 사람, 개공사하고 두 사람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됐죠? 여기 경매 물건의 확인 설명서 몇 부 작성? 두 부. 됩니까? 이 손님이 이 아파트 경매 받아주세요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지? 경매 사건은 요 의뢰인하고 개공사하고 두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누구지요? 법원이잖아, 법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법원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법원에서 팔잖아, 법원. 사는 사람하고 우리는 두 사람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두부 작성해. 이런 감각을 살리셔야 돼요. 이게 두부, 세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흐름을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이런 가장 기초적인 흐름을. 그죠? 감각 살리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경매 사건에 있어서는 보관하는 거 몇 개? 2개. 모두 몇 년? 5년 됐고. 자, 하단에 수수료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이게 옆에다가 예규 적어 놓으십시오. 예규. 예규니까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설명했지만 매수 신청 대리는 어디까지다? 대법원 규칙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규칙까지가 시험 범위지 예규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 수수료는 어디서 나온다? 예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범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좀 궁금은 하죠. 자, 내가 1억 5천짜리를 하나 낙찰받게 해줬다.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쯤 될까? 이 정도는 좀 알고 싶죠. 그죠? 근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갑시다. 나중에 경매 수수료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건 시험 범위는 일단 아니거든. 그죠? 자, 오른쪽에 이제 자기 의무 금지행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중개사법과 똑같습니다.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 가면 340페이지 하단 4번의 금지행위 별표 한번 찍어놓고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우리 중개사법 할 때 금지행위 공부했는 거 기억납니까? 중개사법 할 때 이런 거 했습니다.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들어봤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2,000이다. 이게 중개사법의 금지행위였다면 경매할 때 금지행위가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저절로 금지하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한번 봐요. 1번. 이중으로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했다. 딱 들어보는 순간 금지단이다. 금지 맞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해놓고 또 의정부 지방법원에 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면 이중 등록.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이런 뜻이에요. 주목해 봅니다. 이 신청자가 이 아파트를 경매 받아주세요 하고 왔어요. 이 물건이 대체로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거니까 받아달라고 오잖아, 지금. 그죠? 이 물건 경매 받아주세요 하고 오니까 물건을 딱 보니까 개공사가 아, 좋거든. 네, 받아줄게요. 해놓고는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라. 그죠? 그래, 지금 그게 그거잖아요. 매수신청 대리인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이라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금지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이 시험에 나오면 그건 당연히 금지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3번.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이 사람한테도 받아줄게. 저 사람한테도 받아줄게. 이걸 금지합니다. 명의 대여 당연히 금지. 또 5번 다른 개업권자의 명의 사용하는 거 금지. 그 다음에 경매 입찰 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 사건 카드나 확인 설명서를 누락하는 행위 금지. 그 다음에 금지되는 행위. 이거 금지 행위 막 외워야 된다. 상식적인 이야기다.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돼. 이거까지 다 공부하는 무리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매수신청 대리에서 몇 문제 나온다? 하나 딱 나와요. 하나 나오는데 하나 아니면 두 개인데 주로 지금 했는 데서 다 나와요. 그죠? 이런 것들은 가볍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341페이지 뭐 협회 감독사항 이런 것까지 다 크게 봐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넘어가면 이 법도 뭐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 업무 정지 사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장난 아니죠, 그죠? 근데 이것도 쉽게 들어왔어요. 거기 보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업무 정지는 얼마 이하의 업무 정지죠? 아무리 업무 정지를 많이 받아도 6개월의 정지죠. 근데 여긴 독특한 게 있어요. 343페이지. 자, 4번의 업무 정지 사유 찾았나요? 거기 첫째 줄에 보시면 지방법원장은 개공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얼마를 정하여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 1개월에서 2년 이하. 그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동그라미 딱 해놔요. 아주 독특하죠, 그죠? 중개사법에서의 업무 정지는 얼마라고요?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예요. 근데 여기서는 얼마라고요? 1개월에서 2년 이하. 됐죠? 고래 업무 정지 기간이 아주 길게 잡혀져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 다 했습니다. 넘어가면 344페이지 명칭의 표시. 1번.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한 개공사는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 거야 됩니다.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방법원장에 등록해놓고 경매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으면서 중개사무소 안에다가 뭐 예를 들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장이 인정한 뭐 경매 전문가
이 법원장이 인정한 이런 거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법원을 나타내는 휘장도 쓰면 안 돼. 법원을 나타내는 휘장이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검찰청, 법원 이런 게 사진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면 법원을 나타내는 것이 아름다운 여인이 그죠? 저울을 딱 들고 있습니다. 이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을 이게 재판의 여신입니다. 여신. 모든 신은 옛날에는 전부 다 뭘로 돼 있다? 여자로 만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의 신이 이렇게 저울을 딱 들고 있다니까요. 이 저울을 들고 있다는 말은 공평하게 처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법원을 나타내는 휘장이에요. 이런 거를 중개사무소에 펄렁펄렁 걸어놓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해놔놓으면 영업에 도움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남자로 싹 바꿔가지고 짝퉁으로 해놓은 짝퉁으로 그죠 남자로. 그리고 뭐 남부지방법원장 하지만 남부지바법원장이 인정한 고래 하면 걸리면 상대적 취소 사유예요 그거. 하여튼 어떻게 법인의 명칭이나 휘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충 느낌은 없죠. 동그라미 2번 개공사는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되면 줄 꺼놓고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신청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업무 정지를 받으면 줄 것입니다. 업무 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다 했습니다. 이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비교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법을 배울 때 우리 중개사법에도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 공부하셨죠? 등록 취소 절대적인 건 뭐였죠?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이러면 취소되죠? 자, 취소가 되거나 업무 정지를 받으면 사무실 간판에다가 앞에다가 업무 정지 중 뭐 1월 달부터 뭐 3월 31일까지 이렇게 적으라라는 법이 있었다 없었다? 중개사법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업무 정지를 받더라도 표시하라는 거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에 법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업무 정지 중입니다를 앞에 붙여놔라 그랬는데 개공사들이 말을 워낙 안 듣거든요. 어떻게 안 듣는가 하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 정지 중 이러면 좀 쪽팔리니까 뭐라고 적어놓으면 하면 여름 휴가 중 이래 딱 합니다. 언제부터? 1월 달부터 지금 여름 휴가가 있다. 이러거나 내부 수리 중 이러고 갚으려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지질이 말도 안 들으니까 그래 하지 마라 중개사법에서는. 그 내부 수리 중 또는 뭐 여름 휴가 중 1월 1일 달에 가면서도 1월 1일부터 여름 휴가 중 이래 가니까 그죠? 하지 마라 해서 이 법이 없어졌는데 지금 경매에 있어서 매수 신청은 업무 정지를 받으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 정지 중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됐죠? 만약에 취소되면 안에 있는 집기비품을 경매 관련 것들을 싹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지를 받으면 업무 정지 중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중개사법하고 비교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딱 한 문제거리 정리했고 아주 편안하고 재밌는 단원이 진행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 수업으로서 주택임대차 또 민사특별법이죠. 상가임대차 경매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